제가 보기에는 상호 관세율을 건드리는 게 가장 큰 테마, 숫자를 건드리는 게 가장 큰 테마인데, 저는 최근에 중국의 반응을 조금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시진핑이 그 2018년에 3년임 했잖아요. 그 3년임을 할 때 나왔던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3년임이 가능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부터가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내 중국의 국민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내부적 지지율이 여전히 80% 근처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의 패권을 두고 그 중화민족의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승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링크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또 PD님이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 링크 공유해 드렸으니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랜만에 뵙니다. 더 젊어지셨어요. 젊어졌다. 네네. 어려졌다 아니고 젊어졌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젊으셨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 작년에 살짝 은퇴 선언을 하셨었잖아요. 뭐 저의 칙이죠, 뭐.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뭐 복귀할 것도 네. 없습니다. 그냥 불러주시면 오고. 헤어스타일이 되게 귀여워지셨네요. 저도 뭐 그냥 젊어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네네네. 다 그렇죠. 그렇게 뭐. 안쓰러운 눈으로 네. 바라보세요. 아니. 새벽에 나와주셔가지고 네네, 또 일찍 감사합니다.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여의도 주민으로서 또 걸어서 오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주 오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복귀하셨으니까. 불러주십시오. 네. 어제 FOMC 밤사이 있어서 우리 허 교수님이 딱 나와주신 건데 네. 관전 포인트가 뭐였다고 보세요? 뭐 금리 동결이야 예상된 거였고, 저는 그쵸. 오히려 그 기자간담회 때 무슨 얘기할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기자간담회. 네, 저는 제일 재밌었던 얘기는 어떤 기자가 참 미국 기자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어보도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가 제일 꽂혔던 질문은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대통령 만날 생각 없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만날 생각 독대해서 없냐. 서로 대화를 할 생각 없냐. 만날 생각 없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대통령한테 연락해서 만날 생각 없냐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이 사실 표정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멘붕이 정색했어요? 오면서 정색을 하면서 나는 어떤 대통령도 먼저 약속해서 만난 적 없고 약속할 일이 있으면, 만날 일이 있으면 그가 연락해서 만나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나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겠냐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얘기 이전에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딱 약간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트럼프와 파월 사이의 텐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잘 빠져나갔네요. 잘 빠져나갔는데 트럼프와 만날 생각 없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대통령과도 네. 먼저 연락해서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걸 한 적이 없다.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순발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랬고 오히려 지금 크게 보면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연준 의장이 좀 말 잘 듣는 의장이 와야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은, 특히 스테이지 2 환율 전쟁 다음에 있을 저희 관세 전쟁 다음에 있을 환율 전쟁 같은 것들에 있어서 연준 의장의 역할이, 특히 말 잘 듣는 연준 의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들의 맥락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웠었습니다. 네. 가장 지금 뭐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관세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관련한 분석 내용은 뻔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기자들도. 이제 아침 드라마 보면 둘째 며느리와 첫째 며느리가 김치를 가지고 서로 볼을 치고 뭐 이런 일을 이제 해야지 좀 재미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금리를 동결을 했죠. 지금이 수준이 4.25%에서 4.5%. 네. 지금 세 번째 금리 동결이란 네,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뭐 지난번에는 동결하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지금 4.25 수준에서 4.5%. 네.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괜찮냐라는 건데, 그 뭐 지금 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저희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세게 들어왔다고 아까 박정훈 팀장님도 그런 얘기 해주셨지만, 사실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세게 들어온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혹자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경기 둔화를 걱정한다고요. 근데 경기 둔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금리를 낮춰야 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발생하면 또 금리를 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 미리 무게 중심을 제가 자주 듣는 얘기 있잖아요. 골키퍼가 그 페널티킥 맞기 전에 한쪽으로 무게 중심 두면 키커는 반대로 차면 그쵸, 되잖아요. 그쵸. 한쪽으로 지금 무게 중심을 두기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가 괜찮은 거냐라고 여쭤보시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미국하고 한국 금리 차 얘기를 계속했지만 며칠 사이 환율은 또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갑자기.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 차에 의한 것보다 트럼프의 정책들로 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환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네. 금리 차 뭐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 이따 나올 질문을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그럼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면 제가 한국은행은 아니지만 사실 그동안 명시적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금리를 우리나라 경제만 보면 되게 낮춰야 되는데 경기가 부진하니까 못 낮추고 있었는데 못 낮추는 여러 가지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 부담이 좀 덜어졌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 5월에 있을 저희 금통위의 어깨는 약간 가벼워진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트럼프 관련한 발언 말고 이제 FOMC의 원래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이 좀 있었다면 어떤 발언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굉장히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연준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가끔씩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은 참 좋아요. 네. 이번에는 결국은 정리해 준 게 뭐냐면 최근에 뭐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당장은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파월 의장 얘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갈 것에 대해서 뭐 잘 모르겠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을 뿐인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중박 이상인 것 같다 정도의 얘기.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를 여전히 낙관적으로 지금은 바라보고 있으나 네.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수심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발언들 중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는 불가하다. 뭐 늘 했던 말이고요. 물가나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면 정책 대응이 복잡해질 거다.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고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영향을 안 받는다. 항상 이야기했던 독립성을 강조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번 FOMC 내용과 지금의 내용을 이렇게 뭐 성명문이나 내용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뭐 단어 하나 뭐 이렇게 아닙니다. 의미 부여 막 했었잖아요. 지금은 크게 보시면 연준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크게 보면 관세의 시간이고요. 지금은 크게 보면 트럼프 백악관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연준은 오히려 트럼프 백악관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항성과 행성이 있고 반사체가 있잖아요. 네. 연준은 지금 반사체인 거죠. 지금은 연준이 뭐를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모든 게 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지금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럼 이제 관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합의를 이제 시작한다. 뭔가 이제 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허준영 교수님이 이제 경제학자시니까 경제학자 입장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어떤 카드를 내주고 해야 미국도 하나 내주고 중국도 하나 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좀 순조롭게 흘러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호 관세율을 건드리는 게 가장 큰 테마예요. 숫자를 일단 숫자를 건드리는 게 된다. 가장 큰 테마인데 그거는 당장 지금은 테이블 세팅하려고 만나는 회의잖아요. 여기서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중국의 반응을 조금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시진핑이 2018년에 3년임 했잖아요. 네. 2018년이야. 최근에 2020 몇 년에 3년임을 했는데 그 3년임을 할 때 나왔던 얘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얘기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3년임이 가능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답니다. 미국과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시진핑이 3년임 할 때가 바이든 행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가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조차도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건 뭘까? 어떻게 보면 큰 판에서 보면 트럼프 1기부터가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국민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내부적 지지율이 몇 %인지 아세요? 79%였습니다. 올해 몇 %인지 아세요? 77%입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여전히 80% 근처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전쟁 중인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높은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 네.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미국과의 일회성인 관세 전쟁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건곤일척의 패권을 두고 그 중화민족의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승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중국이 아까 박정훈 팀장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이것들을 장기전으로 받아들이고 야 우리가 옛날에 대장 정도 마오쩌둥 때 해봤는데 그때 뭐 몇십만 명 굶어 죽고 해봤는데 야 이거 못하겠니? 라고 해서 최근에 실제로 중국 TV에서 마오쩌둥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장은 힘들지만 버티자. 그리고 미국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중국의 장점 중에 하나는 미국은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론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여론을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고 여론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더 버틸 만한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다가 미국이 좀 먼저 공격을 한 상황이잖아요. 관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이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똘똘 뭉치자. 뭐 기업이든 그게 국민이든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 중국의 저 큰 시장을 왜 미국 기업이 가서 열심히 장악하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러는 거냐. 저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 우리를 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특히나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좀 놔줘 이런 분위기거든요. 미국은. 그럼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 관세로 인해서 와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오히려 좀 약간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이 좀 연상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네. 어느 자리에 가서 왜 그 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이 한번 미국한테 환율로 얻어맞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로 얻어맞고 막 얻어맞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85년에 일본과 2020년대 초반에 중국은 결정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이 훨씬 그때 유리한 입장이었다. 중국은 반대로 굉장히 불리하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85년에 일본은 되게 구심력이 작용하는 경제였다.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일본 분들 생각해 보시면 일본 국민들이 대부분 일본 내에 자산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금융 자산도 다 일본 내에 네. 자산을 갖고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심력의 경제인데 2020년대의 중국은 굉장히 원심력의 경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아니 돈만 좀 생기면 외화로 반출하려고 하고 해외에 자산 살려고 하고 밴쿠버에 빌딩 살려고 하는 게 중국인들인데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조금만 외부에서 트리거가 빵 하고 치면 이거 되게 와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엔 제가 되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 내의 어떤 통제력이라던가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의 이 싸움을 받아들이는 결기와 그 호흡, 굉장히 긴 호흡 그런 측면에서는 아 중국도 이거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게 뭐 관세 협상 관련해서 시작은 하긴 했지만 이 시작 그리고 그 중간과 마무리까지가 정말 일기 때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4월 초에 관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결국에는 3개월 유예를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영화에는 100% 하겠다 또 의약품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계속 쏟아내고 있어서 사실 피로감이 굉장히 큰데 이게 사실 다시 미국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를 미국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하는 게 왜 그러는 걸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저희 기독교 용어로 저는 이제 뭐 천주교긴 한데 묵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묵상. 네, 트럼프의 정책들을 가끔씩 이렇게 눈을 감고 네. 묵상을 해봅니다. 왜 저럴까? 근데 결론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선의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생각은 지금의 구조들이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네. 이것들을 우리가 당분간의 인내심을 갖고 조금 당분간 힘들더라도 잘 넘어서야지 다음에 더 나은 스테이지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선의의 미국의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시정해야지 돼. 환율도 강달러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하면서도 달러 패권을 놓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별로 저는 그러기에는 중간에 부러지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만 여돈 앵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실 필요가 없는데 다이어트를 만약에 하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요? 네. 말도 안 돼. 뭘 하실 게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분이 더 하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다이어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아사직전까지 간다. 네.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쵸. 하면 안 되죠. 건강 상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제가 보기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건강을 상해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그리고 그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더 예뻐질 거라는, 더 멋져질 거라는 장담도 사실 잘 못 하겠어요. 막연한 기대죠. 네, 막연한 기대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제가 하는 두 번째 생각은 이거는 되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 얘기 저희 아까 했지만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호감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쵸.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냐 민주당 지지자냐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이미 거의 한 70% 넘게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쨌든 간에 때려내야 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표로 가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계속 그런 얘기 하지만 여기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트럼프 일기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해갖고 미국의 농업이 되게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3조 넘는 보조금도 줬습니다. 트럼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이오와의 농부들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올라갔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분인 거고 감정인 거고 센티멘트인 거고 카타르시스인 거인 거죠. 그러면 트럼프한테 정치적인 이득이 되는 일 분명히 트럼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관세가 그것의 일부일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라 하면 지지층이 좀 많아지고 정책에 대한 뭔가 지지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관세 정책 하고 나선 지지율 뚝 떨어지고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선거는 48대 48의 싸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48은 민주에 가 있고요. 네. 48은 공화에 가 있어요. 네. 중간에 4를 누가 먹느냐의 싸움인데 여전히 트럼프의 코어 지지층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돈 앵커가 트럼프를 찍었어요. 제가 가서 지금쯤 가서 다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트럼프 정책 어떻게 생각해요? 취임하고 나서 그랬더니 별로예요. 경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얘기는 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 11월로 돌아가시면 카말라 해리스 찍으실래요? 아니요. 이건 거거든요.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나의 지지는 계속 이어진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양극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들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언론 보도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뭐 정책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뭐 30%대로 추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와도 전혀 끄떡 없겠네요. 그러니까 신경은 쓰겠지만 정신 승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 되게 조작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정신 승리 또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 당장 다음 닥칠 선거 저희가 이제 보통 선거가 모의고사잖아요. 네. 시험을 보는 건데 선거가 언제 있냐면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영겁의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아예 수장이 사라졌잖아요. 네네. 7월 패키지 얘기가 2+2 네. 협상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7월 패키지 얘기 나오고 나서 그 후속에 뭔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최근 들어서는 원래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2+2 했던 네네. 분 중에 한 분인데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에 또 매달리고 네. 계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약간 걱정인 게 저는 이게 약간 걱정이에요. 갑자기 테이블에 두 명 앉았는데 네. 앞에 딱 보니까 테이블에 한 명이 없어졌어. 사라졌어.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갔어.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괘씸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건 뭐 괘씸한 게 아니고 뭐 불가피한 결정. 근데 이제 나머지 한 명을 갖고는 네.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미국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국이 과연 이 시간들을 미국이 기다렸다가 새로운 우리가 정부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청구서들을 다시 내밀지 그것에 내미는 감정이 야 한국 돌아와줘서 기뻐 테이블로 돌아와줘서 기뻐라는 감정일지 아니면 야 너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하기야? 라는 감정일지 시간 끌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에 대해서 좀 걱정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표류에 있는 거죠. 뭐 진행 상황이 그렇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야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파월 관련해서 이야기를 오늘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딱히 얘기할 내용이 없어요. 오늘은 사실 아까 이제 여도원 앵커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제가 든 생각이 지난번 FOMC 틀어놓고 립싱크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작년에 한번 인하하고 나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 상황이 한 번도 펼쳐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우리가 연준의 네. 시간이 언제였냐고 생각하면 2022년 7월부터 인플레이션이 템포러리하다고 생각해서 실기를 하고 나서부터 인플레이션 막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연준의 한마디를 막 진짜 단어 바이 단어로 막 저희가 뜯어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저는 그래서 오늘 FOMC 때문에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할 FOMC 할 일 없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요 단어가 예전에는 이전 단어는 뭐였는데 이제는 조금 뭐 완화된 단어다, 네. 조금 더 뭐 안 좋아진 단어다 네. 이러면서 그 맥락을 엄청나게 분석을 했는데 이제는 네. 그런 해석이 의미가 없고 똑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그 당분간이라면 지금 일단은 7월 초까지는 네. 유예 기간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6월 FOMC에서도 연준의 스탠스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까요? 6월은 그리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1분기 GDP 오늘 얘기 잠깐 네네. 하셨지만 0.3 연율로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일시적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수입을 미국이 확 늘리고 네. 그리고 원래 수입을 늘리면 그 수입을 그냥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입된 물건을 미국 소비자들이 쓰거나 그쵸. 미국 기업들이 재고로 갖고 있거나 이러면 딴 쪽에 반영이 되면서 약간 보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분기부터는 GDP가 약간 다시 튈 수도 있다. 위쪽으로. 그러면 뭐죠? 이게 아래로 튀었다 위로 튀었다 이게 누가 말하는 뭐냐면 연준이 말하는 변동성이에요. 경기의 변동성이 되게 커지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럼 연준이 6월에 깜빡이를 킬 거냐? 안 킬 확률이 전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도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까지 관세가 유예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7월 이후에 관세 정책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6월에도 해소가 안 된 상황일 거거든요. 그럼 6월에 5월에도 안 움직였는데 6월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 일각은 지금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5월에는 당연히 못하더라도 그럼 6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낮춰야겠네요. 예, 6월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건 안 좋은 쪽에 금리 인하일 겁니다. 미국 지표들이 뭔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반영이 되는 걸 텐데 제가 보기에 연준의 스탠스는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는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제가 보는 데이터 하나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나올 데이터는 5월에 노동시장 데이터들이 더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GDP에 대해서 2분기 GDP의 속보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데이터들은 사실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 다른 경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큰 변화가 아직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생기는 거, 비농업 부분 일자리 생기는 거나 페이롤, 그러니까 뭐 웨이지, 그러니까 임금 부분도 여전히 견조하고요. 다만 실업수당 약간 늘었던 건 뭐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져서라기보다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 그런 일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노동시장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솔리드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굉장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지금 계속 내비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 경기가 이렇게 관세액이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좀 더 미국 경기가 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를 가정하고 있는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가고는 있지만 아주 막가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조금 가정하고 혹은 희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관리는 할 거다. 1기 때랑 가장 크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기 때는 그래도 주식시장은 봤다. 주식 가격, 주가 떨어지는 건 되게 싫어했다. 근데 지금은 주가도 안 보고 마치 투수가 홈플레이트 안 보고 그냥 야 한번 죽어봐라라고 공을 던지는 것처럼 공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끈은 놓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이 경기를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저러는 건 아닐 거다. 경기가 좀 망가지는 시그널이 좀씩 나오면 슬슬 엑시트 플랜 가동할 거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경제가 순식간에 그렇게 망가질 일은 아주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왜 그 라떼이즈 홀스 얘기하세요. 죄송한데 저희 방송 한창 같이 할 때 네. 무슨 추억 얘기하는 것 같네요. 방송 한창 같이 할 때 작년에 인플레이션 구간 막 지날 네네. 때 했던 얘기가 뭐죠? 야, 미국이 저 어려운 걸 해냅니다.
고금리를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네. 빠지지 않고 그걸 넘어갑니다라고 했잖아요. 음. 저는 그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멘텀에는 사실 그 시기에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막 생겨나면서 AI라는 게 크게 부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도 물론 그 산업에 우리가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뭔가 그 동력을 막 만들어내기에는 미국에서 관세로 이걸 눌러버리니까 그게 더 이렇게 활기를 갖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뭘로 미국의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싶으면 결국에는 미국 소비인데 소비 위축 지금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우리가 문제 삼을 만한 수준으로 지금 소프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좀 저는 의심이 뭐 들어요. 제가 드리는 비유는 엔진은 식어도 좀 뜨겁잖아요. 일정이 엔진은 작동하는? 저희 집이 이번에 인덕션으로 바꿨는데 인덕션은 꺼놔도 조금 가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으로 미국 경제가 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AI 쪽에 혁신들이 사라졌냐. 예를 들어 관세 정책을 한다고 해서 M7 펌들이 뭔가 할 걸 안 할 거냐. 뭐 그런 건 아닐 거죠. 다만 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오히려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미국이 최근에 생산성이 좋고 경기가 괜찮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민이 되게 고숙련 이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민 정책들에 대한 선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랑 하버드대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교육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관점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결국은 생산성이 잘 나올 수 있었고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은 교육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가 거위에 간을 가르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은 되는 거죠. 하지만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갈 거다. 좀 더 미국의 경기 엔진에 따뜻함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어쨌든 일정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정 기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어쨌든 약간 식어가는 그 구간에는 뭐 어떤 정책을 펼쳐서라도 그게 뭐 법인세를 뭐 낮추던 뭐 세금을 어떻게 완화하든 뭐 이런 정책을 펼쳐서라도 미국 경기가 완전하게 꺼지는 것을 방지할 만한 그런 방법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다. 저희가 자꾸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저희가 아니고 저만 그럴 수는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경기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뭔가 해악적인 것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금 인하하는 거나 아까 이제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규제 철폐 같은 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응할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모든 부분이 다 망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던데 저희 그 서강대는 딱 입사하자마자 15만 원씩 매달 떼가십니다. 왜요? 떼가서 강제적으로 ETF를 가입해서 요거는 서강대 재직 중에 못 찾아요. 제가 진짜요? 서강대를 떠나야지 목돈으로 이제 몰아주시는 건데 그래요? 그걸 하는데 제가 미국 빅테크 ETF를 가입한 게 5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중국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네. 거기 가입시켜주시는 그 은행분이 저도 서강대 졸업생인데요. 교수님 중국은 아니에요. 뭐 이러시면서 말려서. 그분 고맙네요. 네, 고맙죠. 근데 수익률이 40%까지 갔다가 최근에 1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4%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꺼지려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네, 그런 느낌이죠. 완전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거를 이제 용인하지 않는 거군요, 미국은. 네, 그래서 제가 40%일 때는 좋았던 게 그 제 은행 앱에 축하드립니다. 수익률이 40%. 근데 요즘은 앞에 축하드립니다 말은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그건 씁쓸하지만 그 바운싱백 한다는 거죠. 기준이 뭘까요? 30% 이상을 아니에요. 30 축하하는 후반에도 안 뜨다가 40 넘으니까 40% 40.07 이러니까 뜨더라고요. 어쨌든. 그 축하드립니다가 다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역시 미국은 뭐 우리가 미국 걱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환율이 엄청나게 급변동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만약에 강세? 그 힘은 미국에서 아시아의 그 무역 잘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너네들 환율이 너무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손 좀 봐.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다. 특히 대만이 첫 번째 타겟이 됐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추측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저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환율이 최근에 내려간 데는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될 기대감들이 선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보면
선반영된 부분들의 기대가 만약에 저버려졌을 때는 환율이 다시 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 과연 미중 간의 이 협상들이 어느 속도로 어떻게 진전될지, 물론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은 건 오늘 저희도 얘기했지만 네. 그 협상의 진행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겁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대만에 대해서 그런 압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환율은 저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보는 편입니다.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기한을 두고서도 하긴 하겠지만 뭐 그 대상이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2에서 한 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이거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을 일정 기간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의 불확실성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저희가 미국 걱정을 네.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네. 미국 걱정을 해야 되는 거 거기가 잘 안 되면 우리도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미국 경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경기에 대한 엔진이 꺼질 때쯤에는 무언가 분명히 할 거다.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분명히 할 거다를 한켠에 좀 안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터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투어 in 샌프란시스코 앤 뉴욕. 더워지기 전 6월 가장 날씨 좋은 시기에 떠나보세요.